예, 시작할까요? 오늘 첫날이라 자료가 3개 있어요. 이제 강의 계획서랑 오리엔테이션 자료랑 조문 자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시작이니까 짧게 강의 계획서랑 OT 자료 가지고서 OT 먼저 짧게 하고 그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강의 계획서에 한 장짜리 보시면요. 뭐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은데 한번 짧게 볼게요. 다 아시는 것처럼 김기호 노무사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8월 14일 날 월요일까지 해서 매주 이제 매일 저녁 해가지고 총 16회로 이제 기본 강의가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16회로 마치는 걸 목표로 하는데 하루 정도는 보강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좀 미리 감안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8월 14일 월요일 끝나는 건데 최대한 맞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보강 안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맞출 건데 하루 정도는 더 할 수도 있으니까 15일 저녁 정도는 혹시 모르니까 비워놓으세요. 그래서 한번 그건 미리 좀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은 6시 반부터 10시까지인데 이제 집에 가시는 분들 차 시간이 좀 있어가지고 시간은 최대한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0시 전에 좀 빨리 끝나기 어렵고 10시 아마 거의 딱 맞춰가지고 끝내거나 약간 오버되거나 그러긴 할 건데 빨리 끝내긴 어려워요. 그래서 시간은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교재는 뭐 다 아시는 것처럼 에센스 노동법 전유춘 박사님 거 1, 2 이걸로 이제 진행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차 기본 강의를 1년에 2번을 내요. 8월 달에 한 번 하고 2월에 한 번 하거든요. 차이가 뭐냐면 교재가 달라요, 교재가. 그래가지고 8월 기본 강의는 전 박사님 에센스로 하고 2월 강의는 제 책 도화도전법 원투로 하거든요. 그럼 뭐가 다른 거냐? 똑같아요. 똑같은데 약간 차이가 있는 건 어쨌든 교재 편제가 다르다 보니까 강의가 약간 방향성이 조금 다르긴 해요. 또 시기가 좀 다르기도 하고 어떤 차이가 있냐면 에센스 같은 경우는 도화보다 문제가 더 풍부해요. 이제 기본 이론은 좀 더 압축이 돼 있고 이제 OX가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는 이제 이론 파트는 제 책보다 조금 이제 간략하게 돼 있고 압축돼 있고 대신 문제가 더 많은 그런 구조가 돼 있고 이제 2월 달에 사용하는 도화노동법은 에센스에 비해서 문제 수는 좀 적은데 OX를 빼놨거든요. 저는 OX 집을 따로 만들다 보니까 그리고 OX까지 집어넣으면 양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저는 OX 문제가 따로 있지 않은데 대신에 이론 자체가 에센스보다 좀 풍부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시기상으로도 어쨌든 8월에 시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1년 동차를 보시는 거잖아요. 지금 시작하시는데 내년에 1차만 봐야지 이러지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상대적으로 조금 더 간략하게 들어가는 감들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어차피 2차 강의 이제 연기 들어가면 더 자세히 할 거니까. 그래가지고 정말 1차에 맞게 조금 더 간략한 감이 있고요. 근데 그에 반해 이제 2월 강의 같은 경우는 그해 1차만 다 보시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2월 강의 하면서 이제 그 2차 부분까지 같이 이제 염두에 두고 이제 그거는 거의 2차 강의로 토스해야지 이렇게 할 수 없다 보니까 1차 강의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8월 강의에 비해서 판례를 좀 더 많이 가르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 교재도 좀 그렇게 풍부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1차 합격에 있어서는 뭐 두 강의가 뭐 차이가 있지는 않습니다. 미세한 차이가 좀 있는 거지. 그런 시기상 이런 문제 때문에. 그래서 이제 동영상 강의 보시는 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게 둘 중에 뭐 들어야 되나 물어보시는데 그냥 책 보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 차이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 박사님 책이 매년 한 6월 정도에 개정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7월 달에 기본강의 할 때는 가장 최근에 나온 게 이거니까 이거를 하는 거고 제 책은 1차 도화도전법이 매년 1월 말에 개정판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2월 강의할 때는 그게 가장 최근 책이고 그래서 그 사이에 개정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반영할 수 있어가지고 책을 2번을 쓰고 있는 거니까 차이점은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강의 목표 보시게 되면 일단 법 규정 및 뭐 기본 이론에 대한 이해와 각 조문의 유적 관련성을 파악한다 되어 있는데 뭐 좋은 말이죠. 그래서 일단 노동법은 특징이 뭐냐면 이제 민법 이런 것들은 1차에서만 쓰는데 노동법은 1차에서도 쓰고 2차에서도 쓴단 말이에요. 심지어 실무 가서도 제일 많이 쓰죠. 그래서 우리가 수험 과목 중에서 논문 합격하신 이후에 필드에서 제일 많이 쓰는 게 노동법이다 보니까 뭐 처음 공부할 때부터 좀 잘 공부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진짜 이게 뭔지 모르고 그냥 시험만 딱 뭔지 뭐 이해 못하더라도 시험을 어떻게든 볼 수 있게 해드리겠다. 그러면은 강의 실수를 한 절반으로 줄여도 가능은 해요. 이게 뭔지 몰라도 답은 맞출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우리 목표가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금 잘 공부해야 2차 공부할 때 훨씬 수월하시고 그런 게 있다 보니까 처음 공부할 때 좀 기본적인 전체 개괄이라든가 뭐 기본 틀 이제 2차에서 우리가 플로우라고 부르는 그런 흐름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강의를 진행하고요. 특히 이제 모든 수험 강의는 수험 공부는 어쨌든 결국은 암기해요. 외울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외우지 않아도 돼요. 이런 건 거짓말이고 결국은 외워야 되는데 대신 객관식 시험에서 어쨌든 뭐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기본 축은 두 가지죠. 조문하고 판례를 보는 건데 판례는 적어도 1차에서는 외울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결론을 물어보는 거니까 이 판례 내용들을 잘 이해하면 그걸로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출제되는 문제 중에서 한 판례가 한 절반쯤 되니까 요즘에는 좀 줄고 있긴 한데 그 이유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고 판례가 절반쯤 되니까 판례에 대한 내용들은 적어도 1차에서는 굳이 외우지 않아도 잘 이해하면 풀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잘 이해를 하시는 게 1차 시험에서도 매우 도움이 되고요. 물론 규정상 트릭 이런 것들은 좀 외워야 돼요. 숫자 이런 것들은 어쩔 수 없죠. 근데 아무튼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해를 잘 해놓으시면 그게 2차 강의 들어가서도 좀 더 수월하게 만들어주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해를 하셔야 돼요. 2차 공부하시면서 답안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 최대한 잘 이해하면서 이렇게 좀 보실 수 있도록 규정이랑 그런 것들을 중심으로 잘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다. 그리고 특히 이제 나중에 2차 과정 들어가시면 물론 가장 우리 이제 법학 공부의 기본은 규정이잖아요. 우리는 성문법주의를 택하고 있다 보니까 모든 논의가 법 규정에서 시작하는 건데 2차 시험이 어쨌든 판례에서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자꾸 그냥 판례 중심으로 막 보는 경향들이 있어요. 이제 그게 뭐 틀렸다 이런 건 아닌데 나중에 이제 2차 강의 들어보면 배우시겠습니다만은 판례를 메인으로 가져가더라도 결국 시작은 법 규정으로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답안 쓸 때도 2차 과정에서 규정을 일단 때려박고 연결 잡아가지고 판례를 쓰고 그걸로 이제 케이스 문제를 풀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논의의 시작이 규정부터 시작되어야 되는데 2차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규정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건 이제 판례 중심으로 학습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있는 건데. 그래서 처음에 1차 공부하실 때 규정의 기본 틀하고 거기서 어떻게 판례로 넘어가는지 그런 흐름들을 잘 이해해 놓으시면 2차 공부의 효율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겠다. 그래서 너무 힘 빼지 마시고 처음 공부하실 때부터 노동법은 아무리 많이 투자해도 아깝잖아요. 그러니까는 잘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번도 결국은 같은 맥락이죠. 그래서 판례, 사실관계라든가 법리 이런 것들을 그냥 답만 맞추게 하는 거를 좀 뛰어넘어가지고 좀 이해도를 높이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자세하게 말씀드릴 생각이에요. 그래서 신림동에 있는 1차 기본 강의의 노동법 같은 경우는 모든 강사들이 순수 1차 강의를 하진 않아요. 이게 어차피 2차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래서 뭐 굳이 얘기하면 한 1.5차 정도의 강의들을 다들 진행하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다만 8월 강의랑 1월 강의의 차이가 뭐 8월 강의는 이제 1.5를 기준으로 한 1.4 정도로 가 있는 거고 2월 강의는 상대적으로 한 1.6 정도로 가 있는 거고 그런 차이가 좀 있긴 한데 미세한 차이고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좀 자세하게 내용들이 상대적으로 2차처럼 하진 않지만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겠더라. 뭐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강의 진행에서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조문 판례예요. 이걸 메인으로 가져가셔야 되고 그래서 2차 공부할 때는 여기다가 뭐 학설적인 부분들도 붙여주고 이론도 붙이고 판례에 대한 평가라든가 검토도 붙이고 합니다만은 일단 이게 메인이죠. 그래서 처음 공부하실 때 이 조문에서 이런 논의 과정에서 이 판례가 나왔구나 이런 것들을 잘 잡아놓으시면 기본 틀을 잡으면서 2차 공부하실 때도 이제 효율성을 굉장히 높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 좀 힘 빼지 마시고 좀 빡세게 하시는 걸로 고려하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뭐 심화학습이 필요한 주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중에 배우실 건데 지금은 뭔지 모를 거예요. 우리가 그 근기법 6조에 연차휴가가 있는데 연차휴가 휴가일수 산정 관련해 가지고 뭐 비례삭감 뭐 이런 게 있거든요. 뭔지 몰라도 돼 지금은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게 1차에선 거의 안 나와요. 그게 한 8년 전쯤에 한번 나왔는데 그 뒤로 한 번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예를 들어서 뭐 공무원 강의 이런 거 할 때는 아예 하지도 않아요. 왜냐 출제가 최근에 안 나오고 있는데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통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해요. 왜 하냐? 어차피 해야 돼. 어차피. 그러니까 어차피 2차 가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너무 1차만 하진 않고요. 그래서 어차피 이해해야 되는 것들은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이제 같이 좀 이렇게 하고 그 과정에서 최대한 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별도의 퀴즈 자료 이런 것들을 좀 활용을 좀 합니다. 그래서 퀴즈를 좀 많이 활용하지는 않고 작년 기준으로는 한 2번 정도 활용했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조금 늘려볼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A4를 해가지고 P5 우리 P5죠. 해가지고 이제 보충 자료 형식으로 뭐 퀴즈 형식들을 한 5번, 6번 정도 풀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그걸 보면서 이제 풀면서 강의를 들어도 이해가 쉬워가지고 그래서 이제 일종의 보충 자료 비슷하게 그거는 좀 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강의 진도표를 보시게 되면 이제 오늘은 이제 근기법 총칙 한 절반 정도까지 하고요.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진도가 잡혀 있는데 얼추 맞게 끝낼 거예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15회, 16회 잡혀 있는 기타 법령이 사실은 이틀 만에 끝내기 좀 빡빡해요. 그래서 한 이틀 반, 길면 3일 정도 잡아주면 좋거든요. 그래가지고 최대한 좀 빨리 빼고 기타 법령의 시간을 조금 더 투여를 할 생각인데 그게 잘 안 되면 부득이하게 15일 날, 8월 15일 날 하루 보강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안 하는 걸 목표로 하되 있을 수 있으니 8월 15일 날 화요일 날 저녁에는 웬만하면 시간 빼놓으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강의 계획서는 뭐 별로 의미는 없고요. 이거는 이제 진도표 정도? 그 정도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오려가지고 뭐 책에 껴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진도표가 실질적인 의미를 가지는 건
예습에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습하실 때 뭐 이거를 뭐 대단히 뭐 내용을 다 이해하고 이렇게 보진 않겠지만 좀 거칠게라도 한번 보고 오시면 강의 효율도가 높아지니까 물론 예습과 복습 중에 하나를 골라라 당연히 복습이지. 이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복습을 메인으로 하시되 혹시 좀 예습에 욕심이 있는 분들은 그래서 처음 뭐 읽으면서 강의 듣는 것보다 한번 보고 오시면 좀 좋으니까 그런 분들은 진도표를 통해서 아, 이 정도는 보고 와야 되겠다 이런 느낌으로 좀 보고 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지 않으실 분들은 뭐 별로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자 그다음에 OT 자료가 있고 이제 조문 자료가 있는데 이 조문 자료 같은 경우 어차피 이제 조문 내용들은 다 책에 있어요. 책에 있는데 이제 내용 중심으로 산재가 돼 있다 보니까 좀 조문 중심으로 큰 틀이 안 잡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조문을 모아가지고 이 챕터에서의 그 틀을 볼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강의 중에 이 조문 자료를 어떻게 활용하냐? 이 조문 자료는 개괄을 잡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근로기준법 총칙을 한다. 그러면은 뭐 근로기준법 예를 들어 뭐 3조부터 뭐 14조까지가 예를 들어 총칙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총칙 들어가기 전에 조문 자료 가지고서 조문 내용 가지고 틀 한번 잡고 개괄을 잡고 그다음에 교재 가지고 세부 내용 들어가고. 근데 예를 들어서 2장에 그 근기법상 근로기업 파트를 들어간다. 그럼 근로기업 파트가 15조부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15조부터 42조까지가 2장 근로계약이거든요. 그래서 근로기업 파트 들어갈 때 조문 자료 가지고서 개괄 한번 잡고 아, 대략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구나. 틀을 잡고 세부 내용은 책으로 보고 그렇게 활용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활용하니까 좀 매일 가져오시는 걸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 자료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OT 자료 1페이지 보시게 되면 제 수험 카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카페고 주소는 노동치지공인데 뭐 잘 기억 안 나시면 다음에서 김기원 노무사 치시면 나오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카페를 이제 막 오픈 운영하지는 않고 약간 폐쇄적으로 운영하는데 우리 수강생분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들어오셔가지고 등업 게시판 양식 맞춰가지고 올리시면 제가 확인하고 등업을 시켜드려요. 그래서 사실 요거를 처음 만든 게 2015년인가? 그때 처음 만들었어요. 아, 8년 됐구나 만든 지가. 이제 그때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제 그 당시 이제 2차 수강생들한테 자료 좀 업로드할 게 있어가지고 임시로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대문 같은 것도 관리를 좀 빡세게 하고 있고 이제 사람 써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 카페 운영의 기본적인 타겟들은 2차 수험생들이에요. 그래서 노무사 1차 수강생들이나 공무원 수강생 이런 분들은 카페 활용도가 높지는 않을 거거든요. 왜냐면 카페에 뭐 최신 판례도 막 올리고 각종 평속도 계속 올리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자료도 이것저것 올리고. 그래서 그게 사실 1차 강의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부하실 때 막 평석을 찾아보고 처음 공부하시는 건데 막 최신 판례 전문을 보고 막 그럴 이유는 사실 없거든요. 근데 나중에 되면 이제 공부 좀 구력이 쌓이고 2차 공부가 좀 예를 들어 연기 끝나고 막 예를 들어서 이 정도 됐을 때는 활용도가 좀 있을 수 있겠다. 근데 지금 당장은 질문 게시판 거기에 좀 활용도가 높을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스타일에 따라서 어떤 분들은 질문이 엄청 많은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질문이 거의 없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공부 스타일이지. 뭐 누가 맞냐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수험은 이제 불안감의 연속이다 보니까 서로 불안해. 질문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 내가 바보 같은 건가 왜 이렇게 난 질문이 많지 걱정하고 질문 없는 분들은 내가 공부를 대충 하는 건가 나한테 질문이 없어 이런다고. 근데 그거는 공부 스타일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질문 없는 분들도 예를 들어서 오늘 근로기준법상 그러다를 배웠다. 그러면은 카페 질문 게시판에서 뭐 근로기준법 근로자 치면은 그동안의 질문들이 쭉 나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거 보면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한번 볼 수도 있을 것이고 이제 그런 면으로 활용하시기가 괜찮아요. 그리고 강의 들으시고 내용 질문 있으시면 거기다가 올리시면 되고요. 그래서 카페 가입하시고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겠다. 자, 다음에 1년간의 수험 계획이 있는데 일단 지금 이제 동영상 보시는 분들이야 이제 보시는 기간대가 너무 다양해가지고 일률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데 이제 오프 오신 분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년에 1차만 봐야지 이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해 지금 시작해가지고 1년 코스를 잡아야지 이런 거란 말이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민법 진행 중에 있고 노동법 이제 오늘 시작하고 이제 끝나고 나면 뭐 사법 경영도 들어가는데요. 보통 7, 8월 달에는 노동법 기본 이론을 포함해서 1차 과정 한번 쭉 끝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 코스, 일반적 코스. 이제 일반적 코스로서 7, 8월 달에 1차 강의 한번 쭉 끝내고 나서 그다음 어떻게 되는 거냐? 9월부터는 2차 중심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대신에 이제 놓으면 안 되는 건 민법은 놓으면 안 돼요. 그래서 민법은 강의 한번 들었으니까 끝 이러면 안 되고 문제집, 뭐 객관식 문제집이든 OS 문제집이든 문제집을 메인으로 가져가면서 민법은 감을 계속 유지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주말에 뭐 일요일 날뭐 오전에는 민법 공부하는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진도를 나름대로 짜셔가지고 민법은 내려놓으면 안 되고 쭉 갖고 가셔야 됩니다. 12월까지 쭉 해가지고 내년도 마찬가지고 근데 그 외의 과목들은 9월 넘어가는 순간 그냥 내려놓으면 돼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 뭐 9월부터 12월까지 에센스의 문제를 막 풀어봐야 되냐 안 풀어도 됩니다. 이거 어차피 풀어봐야 다 까먹고 그래서 이거는 내용 이해 중심으로 하시면서 복습하실 때 풀어보실 때
다시 이 책을 보는 거는 내년 한 3월 정도 노동법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는 오롯이 노동법 같은 경우 이제 연기에 집중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1차 같은 경우는 기본 강의 한번, 문풀 한번, 마지막에 4데이즈라고 하루짜리 정리 강의 그거 이렇게 돼 있는데 2차는 순환이 1년 내내 돌아가요. 9월부터 12월까지 이제 뭐 연기가 진행되고 그 다음에 1월부터 한 3월까지 1기 진행되고 뭐 4월, 5월 2기, 뭐 6월, 7월, 8월에서 3기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강의가 1년 내내 들어가는데 뭐 자세한 얘기 좀 이따 하고 그래서 9월부터 12월까지 연기할 때는 2차 연기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다른 과목 마찬가지예요. 대신 1차에서 민법만 지고 가시고 그 외에는 다 버리세요. 그 다음 1월부터 3월까지도 1기에 집중을 하시되 대충 일반적으로 1기 끝날 때쯤 있죠. 한 3월 중순 이때쯤부터 보통 동차 보시는 분들이 1차랑 2차를 병행을 많이 해요. 보통. 근데 내년은 조금 땡겨야 될 것 같은 게 내년부터 시험 제도가 바뀌면서 이제 문항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올해까지 해보단 좀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병행 시점을 좀 앞당겨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1기 시작할 때부터 좀 그래도 좀 비율이야 이제 처음에는 2차 8, 뭐 1차 2 이렇게 하더라도 병행을 1기 때는 좀 이제는 올해는 시작하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들어요. 그래서 연기는 오롯이 2차에 집중하시고 1기 때부터 슬슬 병행 들어가다가 4월, 5월 2기 할 때는 진짜 말 그대로 병행을 해야죠. 그리고 1차 시험 다가올수록 1차 쪽에 좀 더 힘을 많이 줘야 되고 예를 들어 1차 시험 막판 한 2주 이럴 때는 1차만 몰빵 뭐 이런 식이겠지.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1차 붙고 나서 이제 6, 7월 달에 이제 3기로 넘어온다. 요게 이제 일반적인 동차 합격의 코스가 되겠습니다. 근데 말이 쉽지 막상 해보시면 겁나 빡세요, 이게. 근데 해내야지. 사실 이론적으로 이 많은 양들을 내 과목을 2차가 내 과목인데 내 과목을 1년 동안 끝낸다는 게 사실 이론상 이게 과연 말이 되는 건가 좀 의문이 있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안 되는 걸 해내는 사람들이 매년 합격자의 10%쯤은 돼요. 그러니까는 뭐 합격률로 봤을 때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10%쯤 되면 그래도 한 3, 40명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정도가 어쨌든 간에 딱 1년의 끝을 내고 있으니까 그건 충분히 한번 던져볼 만하죠. 그리고 내년 합격을 목표로 던져줘야 설사 안 되더라도 내후년에 되게 수월하게 유예를 합격할 수 있는 거니까 1년을 이제 계획을 이렇게 짜셔가지고 뭐 지금 이제 시작하시는데 막 1차만 해야지 이러지 마시고 그래서 되든 안 되든 내년에 끝내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문제풀이 강의는 대충 한 4월 정도 요때 있어요. 자세한 얘기 좀 이따 다시 하도록 하고 자 밑에 Q1을 보시게 되면 1차 강의의 모든 과정들 기본 강의, 문풀 강의, 포드에이지를 다 수강해야 되는가? 작년까지는 그럴 필요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작년까지는 기본 강의만 들어도 합격하시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이제 좀 다르게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이제 1차 강의를 뭐 한 15년 이상 했는데 1차 강의 진행하면서 문풀 강의가 필수다는 말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근데 올해부터는 듣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수강하는 걸로 하시죠. 그래서 최근에 난이도가 너무 올라가고 있고 특히 내년도는 문제 문항수도 바뀌고 유형도 바뀌다 보니까 수강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풀 강의 안 들으면 떨어져요. 뭐 이건 아닌데 여러모로 최근 분위기를 봤을 때 수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기출문제 같은 경우는 에센스에 웬만한 건 다 들어가 있어요. 도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출만 놓고 보면 도화가 더 빡세게 넣은 것 같은데. 아무튼 웬만한 기출문제는 에센스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만 다 보셔도 문제마다 풀어도 기출은 다 푸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최근에 난이도가 좀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기출만으로 커버가 안 되는 거지 이게. 그래서 기출돼 있지 않은 좀 지엽적인 부분이라든가 특히 뭐 최근 판례 혹은 최근 개정된 내용들. 왜냐면 최근 개정 내용은 기출이 안 나왔을 테니까 책이 없을 거지 않습니까? 문제로서. 그런 것들을 문풀 강의를 통해서 보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완성도를 좀 높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23년도 대비 강의할 때도 똑같이 얘기했어요. 기본 강의만 들으면 되고 뒤에는 필수는 아니고 선택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올해 결과를 까보니까 문풀 들은 분들과 안 들은 분들과 차이가 좀 많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올해 시작할 때는 내년 대비로 강의 시작할 때는 문풀 들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대신 오히려 기본 강의랑 문풀을 들었으면 오히려 포드에이지는 필수가 아니에요. 그건 이제 시험 직전에 하루 그냥 앉아가지고 들으면서 정리하자. 이거 그냥 막 책도 눈에 안 들어오는데 들으면서 정리하자. 이런 마음이시면 오면 좋은데 와서 뭐 새로운 걸 배워야지. 이건 사실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포드에이지는 선택. 근데 기본 강의랑 문풀 강의는 둘 다 들으시는 게 요즘 분위기 좀 맞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Q2 보시면 1차 기본 강의 끝난 후 2차 준비하면서 1차 복습 어떻게 하는가 아까 얘기했죠? 노동법은 안 해도 돼요. 그냥 2차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대신 내년도 한 3월 달, 한 2월 말, 3월 달 이럴 때쯤에 그동안 2차 공부했던 거, 그다음에 지금 1차 강의 들었던 거, 그다음에 한번 풀어봤던 거 기억 떠올리면서 에센스 문제를 그때 푸세요.
한 2월 말 3월 초 이때부터. 그래서 한번 돌리고 나서 4월 달에 문풀 강의 기간하면 그때 들어오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런 식으로 그 사이 기간 동안에 연기 진행할 때나 뭐 1기 한 중간 정도까지는 안 봐도 돼요. 그러니까 그 뒤에 한번 그 문제를 그때 자체적으로도 한번 돌리고 문풀 강의에 들어온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대신 민법은 계속 감 안 잃게 지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Q3 2차 강의의 모든 과정을 다 수강해야 되는가? 이거는 마찬가지로 시대의 변화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2차 수단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뭐 영순환이라고도 하고 영기라고도 하고 뭐 예비순환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보통 우리 줄여서 우리가 영기라 부르고 그다음에 1월부터 시작하는 거를 1순환이라고도 하고 뭐 1기라고도 하거든요. 그럼 1기, 뭐 2기, 3기 이렇게 2차는 1년에 4번 코스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뭐 GS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뭐 GS 연기, GS 1기 부르거든요. 근데 이제 이 GS 시스템이 원래 처음에 언제 나왔냐면 옛날에 지금은 없어진 사법시험이 있던 시절에 사시 그때 이제 신림동 수험판에서 이제 고시학원들이 1년 동안 돌려야 되니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노무사 수험판에서 이걸 차용한 게 한 2008년 이때부터예요. 그러니까 제가 2007년도 말부터 이제 강사 데뷔를 했는데 2008년도에 딱 들어왔더니 신림동 이제 고시학원들이 노무사 런칭을 하기 시작하면서 GS를 도입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그 당시에는 오바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그래서 1년 내에 들을 필요 없고 0, 1기 중에 하나 듣고 2, 3기 중에 하나 들으세요. 이거면 됩니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강의 들을 시간도 물론 중요하지만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중요하죠. 그래서 계속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한 2008년, 2009년, 2010년 이맘때예요. 되게 옛날 얘기죠. 그래서 한 2011, 12, 13 이때쯤 넘어오면서 문제 유형이 좀 크게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난이도가 굉장히 올라가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걸로는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2014, 15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냥 4개 다 들으세요. 그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다 들으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제 9월에 연기 들어가겠죠. 그 이후에 학원 커리큘럼 맞게 다 들으세요. 그죠? 혼자 생각하시는 게 연기 듣고 정리가 잘 안 되니까 1기 때는 강의 안 듣고 혼자 공부해야 되겠다. 물론 뭐 이론상 그럴 수 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혼자 진도 안 밀리고 잘 정리하는 경우를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봤지만 지금까지 공부하시는 분들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학원 따라와가지고 따라오셔가지고 뭐 되든 안 되든 진도 그냥 꾹꾹 따라가시고 하라는 거 하고 외우라는 거 외우고 시험 보라는 거 시험 보고 그렇게 하는 게 합격의 제일 빠른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들으시는 게 낫습니다. 물론 이제 비용적인 문제라든가 혹은 진입 시점이 좀 늦어가지고 예를 들어 막 12월에 진입했는데 막 급하게 갔다라고 이게 혹은 막 2월에 진입했는데 이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는 이제 그에 맞게 선택을 좀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한테 이제 뭐 카페에 올리시든 뭐 메일을 보내시든 하시면은 그에 맞게 제가 안내를 해드릴게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하여튼 지금 적어도 이 오프에 계신 분들은 다 들으세요 그냥. 그래서 하라는 거 하는 게 맞아요. 자 넘어가시면 자 이 페이지에 동영상 강의 수강생분들 경우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지금 진입 시점이 예를 들어 2024년 뭐 3월 뭐 4월 이런 거예요. 이러면 1차 시험 코앞인데 1차 봐야지 그냥. 그렇죠? 그래서 그냥 1차만 준비하시고 1차 보신 다음에 1차 끝나고 나면 2차 준비가 전혀 안 된 분들을 위해서 동차반 강의가 열려요. 지금 이걸 촬영하고 있는 2023년 7월 기준으로 동차반 강의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차반 강의가 뭐 노도법 같은 경우는 매주 수요일 날 진행하고 있는데 아무튼 그거를 들으세요. 그래가지고 동차반 강의는 2차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쓰고 나올 수 있게 또 왁구 잡아주는 이제 그런 강의입니다. 그래서 동차반 강의를 들으면 합격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이에요. 뭐부터? 그러니까 확률이 제로는 아닌데 매우 희박하죠. 될 수가 없어. 이게 되려면 그러니까 동차반들이 보통 강사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100개가 넘는 이제 기본 논점들, 그러니까 줄이고 줄인 게 100개예요. 그 이상 더 줄일 수는 없어. 그래가지고 노동법 같은 경우에 최소 분량으로 논점 100개를 봐야 돼요. 2차 공부하실 때. 근데 그 중에서 한 30개 정도를 찍어서 보는 거예요. 그럼 2차 노동법이 6문제가 나오는데 그 30개를 찍어서 봐서 그 안에 6개를 맞춘다? 아, 쉽지 않지, 이거는. 그러니까 많이 나오긴 하겠지만 다를 맞추기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 맞추려면 강사 안 하고 저기 점집을 해야지. 그러니까 그건 쉽지 않단 말이죠. 근데 진짜 우연찮게 네 과목 전부 다 거기서 다 나왔다. 그러니까 확률이 매우 희박하겠죠. 그러니까 강사들이 다 신기가 들려가지고 네 과목 전부 다 거기서 나왔고 또 그거를 기가 막히게 공부해가지고 너무 잘 썼다. 이런 붙는 거지. 근데 확률이 너무 희박하죠. 그럼 동차반을 왜 듣는 거냐? 2차 과정을 처음 들어가시면 연기 들어가시면 그 얘기를 많이 할 건데 처음에 주관식 공부할 때 경우는 시행착오들이 많아요. 그거를 최소화시켜주는 게 동차반 강의예요. 그래가지고 동차반 강의하면서 2차 공부 기본 틀을 잡고 시행착오를 이미 다 해보고 그리고 연기를 들어가면 완성된 상태로 이 공부 스타일 자체가 연기를 들어갈 수 있다 보니까 그 동차반은
올해 1차만 준비하신 분들은 강추드립니다. 강추. 자, 그 다음에 양으로 2번.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11월쯤 시작해가지고 동차 목표가 있다. 그러면 이거 다 들을 수가 없잖아요. 선택을 좀 해야 되니까 그거는 따로 올려가 주시면 그에 맞게 맞춰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 1차 강의 잘 듣고 2차 넘어가면 마찬가지로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시행착오를 최소화시키려고 나름대로 연계해서 시스템을 두고 있는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거는 2차 강의 할 때 다시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려가시면 기본 강의 시즌 동안에 공부 어떻게 할 거냐. 일단 강의 한번 밀리면 감당 안 돼요. 절대 빠지지 않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복습이 잘 안 돼도 오세요. 괜찮아. 강의 듣는 것만으로도 공부하는 거니까 복습 안 돼도 오세요. 안 빠지는 걸로. 빠지면 한 번 빠지면 뒤에 그 다음 거 빵꾸 나고 버린 거 중간에 빠져버리니까 이게 수습이 잘 안 되거든. 그래서 안 빠지는 걸로 하시고 2번 강의 수강 후 교재 이론 파트 읽어보며 내용 숙지하고 필기노트에 필기한 내용 중 필요 싶은 내용도 교재에 옮겨 적는다. 이러면 우리가 보통 수험판에서 단권화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1차 과정에서 단권화가 그렇게까지 의미 있지 않아요. 그렇지는 않은데 어쨌든 그래도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책에다 정리한 느낌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참고로 이제 필기를 제가 필기 노트를 따로 드리진 않거든요. 제가 정리한 것도. 왜냐면 필기가 그때가 좀 달라. 그래가지고 이걸 막 미리 정리해서 드리진 않는데 판서를 할 때 여기서 하고 지우고 뭐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저 끝에 가가지고 막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뭐 이번에는 좀 쓸 거 많아요. 말씀은 드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책에다 바로 적으시면 수습이 안 될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노트 하나 준비하셔가지고 좀 거칠게 따라 적으시고 그 다음에 복습하시면서 한번 내용을 음미하면서 뭐 다 옮길 필요 없잖습니까? 이제 필요한 부분들만 이렇게 옮기시는 걸로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차 공부하는 것처럼 막 다 옮겨서 이럴 필요 없어요. 그래서 보시고서 야 이거는 좀 필요하겠는걸 싶은 것들은 옮겨 적으시고 그 다음에 책 보면서 요건 체크하시는 게 있어요. 그건 체크 바로 다이렉트로 체크하시면 되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2차에서 얘기한 단거나 그 연습하는 느낌으로 한번 옮겨 적어 보시는 걸로 해서 옮기면서 이제 복습도 되는 거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3번 해당 진도 범위에 따라서 교재 수록되어 있는 OX라든가 객관식을 푸는데 지금 풀기를 권장드리거든요. 왜냐면 이거 이렇게 쌓아놓으면 양이 나중에 감당이 안 돼요. 너무 많잖아요, 이게. 그래서 진도에 맞춰서 OX랑 객관식을 다 풀기를 권장을 드리고 그리고 매일 강의 끝날 때마다 오늘 나간 범위는 책에서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문제로 치면 요거 푸시면 됩니다. 안내는 드릴 건데 다 푸는 걸 권장 드리는데 여기 오신 분들이 낮에 민법도 듣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후에 민법 듣고 저녁에 이걸 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복습할 시간이 많지 않겠지. 그래서 물리적으로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선택을 하시죠. OX를 풀든 객관식 문제를 풀든 둘 다 하기 힘드니까 이제 하나를 선택하셔가지고 아예 문제를 안 풀어버리면은 객관식에 맞는 복습 감이 안 와요. 그래서 풀긴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는 다 하기 어려우시면 OX를 하시든 객관식 문제를 푸시든 하나만 골라가지고 그것만이라도 좀 하는 걸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 꼭 우리 하는 걸로 이제 어느 부분을 하셔야 되는지는 끝날 때마다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 보시면 되고 그게 3번 얘기죠. 4번 그거 하다가 의문하는 게 있으면 카페 질문란 검색해서 찾아보시고요. 딱히 해결 안 되면 올리시면 되겠지. 그래서 웬만한 질문들은 되게 오래 누적돼 있어가지고 웬만한 질문들은 검색하면 다 나오긴 해요. 근데 이제 잘 모르겠다 그럼 올리시면 되겠죠. 그다음 다음 페이지 5번 여유가 있으면 진도표 참조해가지고 다음 강의 진도 부분을 가볍게라도 읽어보시고 예습하시면 좋은데 무리할 필요는 없고 이게 할 수 있으면 너무 좋은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강의를 민법까지 듣고 계셔가지고 오프에 계신 분들은 근데 동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한 과목씩 쭉 가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예습을 하고 다음 강의 영상을 보시면 좀 더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 다음 질문 방법 이거 보시게 되면 일단 뭐 쉬는 시간 활용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에 개인 카페 활용하시면 되는데 이제 가능하면 제목에서 질문이 있어요. 뭐 이런 거보다는 이거 검색하기 편하게 다른 분들도 보시니까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물론 이제 올리실 때 뭐 질문 드립니다 했다고 해가지고 댓글로 막 이렇게 하지 마세요. 뭐 이렇게 하진 않는데 그래도 권장 드리는 게 기왕이면 그렇게 해주시면 제 입장에선 감사하다 돼 있고요. 내용 자체는 뭐 상관없어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그냥 야, 이것도 모르는 게 내가 바보 같아서 말을 못하겠다는데 괜찮아. 그런 거 모르는 분들 되게 많아요. 내가 모르는 건 남들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하게 하시면 됩니다. 아무도 그런 거 가지고 이 바보 같은 놈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는 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3번은 뭐 이메일도 있고요. 4번에 학원 홈페이지로 강사 질문란이 있죠. 근데 5번에 이제 이따가 제가 2강까지 샘플이라 3강 들어가면은 이제 연락처 알려드릴 건데 거기도 보내주시면 됩니다. 대신에 내용적인 것들은 카페로 통일을 좀 하죠. 내용적인 것들은.
근데 이제 그 외의 것들, 수험 상담 이런 것들은 이제 개인 연락처 얼마든지 되는데 내용적인 것들은 그렇게 좀 하시면 되겠습니다. 4페이지 가보시게 되면은 저 개인적으로 연락 주실 때는 뭐 카톡이든 뭐 이제 문자 이런 것들 뭐 이메일은 상관없고 카톡 문자 주실 때는 말머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되게 좋아요. 예를 들어 이제 뭐 범위 문의 이거는 이제 그 2차 분들인데 그러니까 모의 시험을 봐야 되는데 이 범위 내에서 도저히 다 정리가 안 됐다. 그러면 문의 주시면 제가 찍어드리거든요. 이거 공부해 오세요. 그런 분들은 이제 문의 주시면 제가 알려드린단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머리 써주시면은 제가 빨리 확인하니까 이런 것들은 이렇게 활용해 주시면 좋습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수험 상담 뭐 이런 식으로 그렇죠 해주시면 그런 걸 먼저 확인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게 좋고요. 그러니까 이제 카톡이나 이런 게 너무 많이 와가지고 순서대로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걸 일단 막 쳐낸단 말이에요. 보인 족족 그러다 보니까 말머리 보고 빨리 할 수 있겠는 걸 이러면 이제 눌러버리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교재 질문 같은 경우는 그냥 뭐 교재 뭐 200페이지 이러면 제가 뭔지 몰라요. 왜냐면 1차 교재만 하더라도 에센스도 쓰지, 제 도화도 쓰지, 그다음에 뭐 객관식 문제집도 있지, 그다음에 강의용으로 쓰진 않는데 OX 문제집이 따로 있거든요. 그것도 있지. 2차도 책이 되게 많아요. 공무원 책도 있고. 그러니까는 어떤 책인지 알 수가 없다고 제가. 그래서 그냥 또 그리고 안다 하더라도 책을 뭐 찾아봐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능하면은 책을 사진 찍어서 같이 올려주시면 카페 올릴 때도 해주시면 제가 편해서 이것도 권장이에요. 안 하신다고 제가 뭐 댓글로 사진 좀 올리세요. 이렇게 하진 않지. 그렇게 하진 않는데 그래도 시간을 좀 아끼기 위해서 권장드립니다. 자, 유의사항 하실 때 이제 양가로 1번 개인 연락처로는 가능하면 내용들은 안 받는 걸로 하고요. 내용은 카페로 가는 걸로 하고 이제 개인적인 상담들, 수험 상담이나 이제 기타 문의들 이런 것들을 하는 걸로 하시죠. 양가로 2번 이게 그 얘기죠. 어떤 걸 하려고 해도 괜찮은데 내용적인 부분들은 가능하면 카페를 모으는 걸로 하고 양가로 3번 이제 프라이빗한 것들, 수험 상담 이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하려고 해도 무방하고요. 네 번째 빈도가 낮은 분들은 뭐 카페도 그 개인 톡도 괜찮은데 웬만하면 이제 그걸로 가시는 걸로 카페로 가시는 걸로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양가로 5번 갑자기 전화 주는 분들이 많거든요. 없을 것 같잖아요.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다고 또 전화를 받아가지고 아 그냥 주시면 안 되죠 이렇게 하진 않거든요. 근데 그렇게 성격이 이렇게 거의 잘 못해가지고 그렇게 안 하는데 좀 힘들어요. 그래서 통화는 미리 약속 잡고 상담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갑자기 전화 오셔가지고 막 이렇게 하시는 건 좀 안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밤에 막 술 드시고 전화 오는 분 가끔 있거든. 생각보다 많아요. 생각보다 안 하시는 걸로 이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양아리 6번 주변에 어려운 분들 있어가지고 뭐 예를 들어 산재 이런 것들은 초기 대응이 되게 중요해요. 그리고 노무사들 많이 있습니다만 산재 이런 것들은 전문적으로 하는 친구들한테 맡기는 게 좋거든요. 네, 그런 분들 필요하셔가지고 소개를 요청하시면 얼마든지 소개해드리죠. 그리고 뭐 어려운 분이 있어서 좀 상담 필요하다 그럼 도와드려요. 도와드리는데 이제 안 되는 게 뭐냐면 기업 인사 상담자분들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일하시다가 자꾸 연락이 오시는데 아 그거는 제 일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전업 강사한 지가 이제 한 8년 됐는데 그 전까지는 어쨌든 간에 이제 노총 출신인데 나름 경영사업체 이런 사람인데 회사 거 자꾸 물어보시면 여러모로 좀 곤란한 부분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안 받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거 수험이 아니니까. 그래서 대신 이제 기업에 계신 분들도 뭐 자문노무법인 소개가 좀 필요하다. 우리랑 피 맞는데 그런 데는 제가 맞춰서 소개시켜 드릴 수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에서 활동하는 노무사 중에 가장 많은 노무사를 아는 노무사가 저일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저보다 많은 노무사를 아는 사람이 없을 거야, 아마. 역대 노무사 회장님들보다 더 제가 더 많이 알 거예요. 그러니까는 핀 맞는 데를 소개해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되 자꾸 이제 업무적인 내용들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안 돼요. 이렇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으로 7번 연락처는 배포가 안 된다고 하는데 이 동네에서는 거의 뭐 다산 콜센터 비슷하게 돼 있어가지고 뭐 체념하고 있어요. 근데 안 하시는 걸로 하고 양으로 8번 1차 가기 수강하신 다음에 2차는 딴 분한테 갈 수 있잖아요. 그거는 뭐 개인 선택이니까 뭐 그런 걸로 제가 막 서운해 한다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근데 넘어가셨으면 질문도 그쪽으로 하시는 걸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다른 강사 수강생분들이 질문 오는 걸 개인적으로 좀 싫어해요. 제가. 그러니까 그게 내 수강생이 아닌데 왜 질문하는 거야 이런 것도 물론 없는 건 아닌데 주된 이유는 뭐냐면 1차는 말 그대로 절대평가인데요. 2차는 절대평가에 외피를 띈 상대평가예요. 그러니까 이론 상으로 절대평가인데 실제로는 상대평가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수강생 아닌 분들한테 간접적으로라도 도움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 수강생이 피해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또 스타일이 팔이 안으로 심하게 없는 스타일이라 그게 싫어가지고 제 비수강생분들 오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의사항 이제 여기는 안 써있구나. 그래서 보통 2차 강의할 때 유의사항에 쓰는 게 그거거든요. 이제 개인 연락 오실 때 내 수강생을 알 수 있음을 좀 확인을 시켜달라 이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거기에 좀 고르세요. 그런 면들이 좀 사실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강사 옮길 수도 있죠. 옮기시면 질문도 그쪽으로 가시는 걸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9번
연락처를 오픈하는 분들이 있고 안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자꾸 이것 때문에 다른 회사분들한테 너는 왜 핸드폰을 까지 않느냐 이런 분들이 가끔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시면 제가 곤란해져요. 그래서 제 이제 선의와 호의가 저한테 이제 안 좋게 다가오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이거는 좀 그렇게 참조해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강의 진행 관련된 OT고요. 이제 그 뒤로 이제 뭐 규범과 계약, 노동법이란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얘는 노동법의 내용적 OT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한번 우리가 본격적으로 공부하기 전에 좀 형이상학적인 이야기들 그걸 한번 해보고 본격적인 내용들을 한번 보는 걸로 하죠. 자, OT자료 5페이지에 규범과 계약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규범이란 말이 위에서 많이 나와요. 뭐 취업규칙의 법규범성, 뭐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거기서 규범이 뭐냐, 그 다음에 계약은 뭐냐 이거를 미리 좀 개념적으로서 구별을 좀 하고 들어가시면 이후의 내용 이해가 편하겠죠. 자, 그럼 규범은 뭐냐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조직의 룰이에요. 우리 조직의 룰. 우리 조직의 사이즈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동호회일 수도 있고 종교단체일 수도 있고 우리 회사일 수도 있고 그렇죠? 경우에 따라 국가일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선 우리 지구일 수도 있어요. 우리 지구 전체. 뭐 경우에 따라선 우주일 수도 있지 뭐. 우리 조직. 그래서 우리 조직의 룰. 이게 규범이에요. 예를 들어 종교단체에 가면 종교 규범이 있죠. 우리 사회에는 사회 규범이 있어요. 보통 에티켓이라 부르는. 그렇죠? 그 다음에 법에는 법 규범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런 룰은 누가 만드는 거냐? 우리가 만드는 거지. 그럼 이 룰을 누가 바꾸는 거냐? 우리가 바꾸는 거죠. 이 룰이 바뀌는 건 우리의 의지에 바뀌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법 규범 같은 경우는 명확해요. 그 룰이 법에 있잖아요. 우리는 그걸 공부하는 거고. 근데 사회 규범 이런 건 명확하지가 않아. 왜냐? 우리 사회 에티켓 이런 것들은 시대가 바뀌면서 에티켓도 바뀌어가는데 그게 어디에 써있지 않거든요. 그냥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거야. 우리가. 근데 우리는 아는데 나는 모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다고 그게 정당화되지는 않아요. 그냥 모르는 내가 시대에 뒤처지는 거지. 나를 뺀 우린 다 알고 있거든.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맞춰가야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저는 되게 헤비 스모커인데 이게 뭐 자랑할 건 아니지만 헤비 스모커인데 저는 되게 어릴 때부터 담배를 피웠지만 저의 흡연 매너가 굉장히 훌륭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어릴 때도. 나는 정말 깔끔한 흡연자야. 남들한테 피해 끼치지 않고. 항상 그때도 어릴 때도 항상 사람들 없을 때 가서 뒤에 가서 피고 길거리 다니면서 이제 흡연 보행 같은 거 하지 않고 뭐 길방이라고 하죠. 그런 거 안 하고 난 되게 뭐랄까 매너가 좋은 흡연자라고 생각했는데 시대가 많이 지났잖아요. 지금 와서 보면 저는 너무 평범한 거예요. 왜냐? 사회에서의 흡연자들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가지고 흡연 매너에 대한 인식들이 바뀌어가지고 예전에 나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했던 그런 것들 그게 지금은 너무 사회 보편적인 당연한 게 돼 있는 거죠. 그 왜 바뀐 거냐? 우리의 흡연에 대한 인식이 바뀐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캐치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막 옛날 생각하면서 막 흡연 보행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쳐다보잖아요. 싫어하고 막 이렇게 티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규범을 위반하게 되면 그 나름대로의 페널티가 들어올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에티켓 같은 사회 규범을 위반하였다. 그럼 눈총을 받겠지. 가끔 성질 들어온 분들 만나게 되면 시비도 걸릴 것이고. 그 다음 종교단체에서 종교 규범을 위반하였다. 그 단체에서 배척되겠죠. 그렇죠? 법 규범을 위반했다. 페널티가 들어올 거예요.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처벌 들어올 수도 있고 과태료가 들어올 수도 있고 혹은 특정한 법률 효과에 규제가 가해질 수도 있고 그런 식의 이런 것들이 들어올 겁니다. 이게 규범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를 저도 뭐 엄청 많이 먹은 아이지만 먹으면서 드는 생각이 사람이 나이를 먹으면서 되게 보수화된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본인의 경험들이 쌓이면서 본인이 바뀌는 것도 있는데 다른 한축으로는 나는 그대로인데 세상이 바뀌는 것도 있어요. 나는 옛날 나나 지금 나나 그대로인데 세상의 기준이 바뀌다 보니까 되게 보수 속의 사람이 돼 있는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나이 먹으면서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일종의 규범인 거죠. 그래서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규범은 조직의 룰이다. 이 조직의 룰은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고친다. 그러니까 내가 이 룰에 동의했냐 동의하지 않았냐는 전혀 중요치 않아요. 우리가 동의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지. 그렇죠? 그게 규범이에요. 법 바꿀 때 국회의원들이 예를 들어 법을 개정을 해요. 근데 얘는 너무 좋은 것 같대. 이제 만들다니 진작 했어야지. 내가 볼 땐 이게 악법이에요. 근데 나의 의견은 중요치 않죠. 통과됐으니까. 이미 통과되는 순간 우리나라의 규범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거기 싫든 좋든 따라야 되는 거죠. 그게 규범이에요. 그럼 그에 반해 계약은 뭐냐? 우리 민법 배우니까 둘이 합의한 거, 약속한 거 그게 계약이지. 명시적인 계약이든 묵시적인 계약이든. 자 그러면
규범 중에 우리는 법규범을 공부하죠. 법규범과 계약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이냐? 법규범과 계약의 공통점이라는 건 둘 다 나와 얘와의 관계에서 법적 효력을 미친다. 규범은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 조직의 룰이 그러하니 따라야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심플하게 얘기하면 형법에서는 폭행을 금지하잖아요. 난 얘가 아무리 미워도 때리면 안 되는 건 기본적으로. 뭐 예외가 있습니다만은 이제 뭐 정당방위 이런 게 있죠. 근데 예외가 있습니다만은 일단 나는 얘를 때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난 내 마음속에 사람이 사람을 때릴 수 있지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거는 우리 규범에 반하지 않습니까? 페널티가 들어오겠지. 그래서 규범은 내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우리 조직의 룰이 그러하고 얘나 나나 조직의 구성원으로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그럼 계약은 나랑 얘랑 이렇게 약속을 했으니까 우리의 법률관계를 규율한다. 그래가지고 특정인과 특정인 사이에서 법적 구속력, 법률관계를 규율한다는 면에서 양자는 동일해요. 그럼 차이점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규범을 따라야 되는 건 조직의 룰이 그렇기 때문인 거지 내가 동의해서가 아니에요. 계약을 따라야 되는 건 내가 그렇게 하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이죠. 그런 차이점이 있을 수 있겠다. 자, 그럼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은 뭐냐? 사용자랑 근로자랑 입사할 때 사인하는 거. 근로계약은 뭐냐? 법규범이냐 계약이냐? 당연히 계약이지. 그렇죠? 그럼 근로기준법 같은 법은 법규범이냐 계약이냐? 당연히 법규범이지. 당연한 거잖아요. 좀 애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취업규칙, 단체협약 이런 거예요. 취업규칙은 뭐냐면 우리 회사의 그 사규, 그러니까 우리 실무상 사규라 불리는 그거 있죠. 우리의 회사 규정. 이게 취업규칙이에요. 회사에서 근로조건을 통일적, 획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 회사의 근로조건에 대한 룰. 이게 취업규칙이거든요. 법률상 개념으로는. 그러니까 실무상 명칭은 다양하죠. 뭐 급여 규정, 인사 규정, 징계 규정, 뭐 정규직, 뭐 관리 세칙. 뭐 이름이 붙이기 나름인데 이 모든 게 다 근기법에서 얘기하는 취업규칙이에요. 그럼 취업규칙은 법규범이냐 계약이냐? 사실은 아카데믹하게 들어가면 이것도 꽤 논쟁거리예요.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취업규칙을 일종의 약관계약으로 봐요. 약관계약. 우리 이제 은행 같은 데 가서 하는 거. 근데 우리나라는 일관되게 취업규칙을 기업 내 법규범으로 봤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법규범으로 보는 거랑 약관계약으로 보는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느냐. 성격이 다르니까 관련된 법적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가 내용은 몰라도 돼요. 간만 그냥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취업규칙을 근로자들한테 불리하게 변경할 때는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걔네들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이게 근로기준법 94조에 나와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과반수의 동의를 어떻게 받아야 되냐. 그게 법에 안 나와 있어요. 그냥 과반 노조가 없으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라고만 돼 있지 뭐 회의를 해라, 뭐 투표를 해라, 뭐 서명을 해라 이게 안 나와 있어 법에. 그럼 해석상 일정한 동의받는 방식을 정해야 되겠죠. 거기서 우리 판례가 뭐라 하냐면 그냥 한 명 한 명 불러다가 사인 받으면 안 되고 전체를 모이게 해서 회의 절차를 거치도록 해라 라고 법원이 해석을 통해 기준을 제시하거든요. 왜 그랬냐. 기본적으로 취업규칙을 법규범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취업규칙을 계약으로 이해했으면 한 명씩 불러다가 사인 받도록 하고 사인한 사람이 과반수가 되면 문제없지 이래 봤을 거예요 아마. 근데 굳이 회의를 거치라고 하는 건 기업 내 법규범이니까 취업규칙은. 이거 너네 조직의 룰을 바꾸는 거 아니냐. 그러면 한 명 한 명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집단적인 의견이 중요하지. 그런 느낌일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단체협약은 뭐냐. 이거는 노동조합이라는 근로자의 단체와 사용자가 집단적인 교섭을 하다가 합의를 한 거. 그걸 우리는 단체협약 줄여서 단협 이렇게 많이 부르죠. 얘는 뭐냐. 기본적으로는 계약이에요. 왜냐. 노동조합이랑 사용자가 교섭을 해가지고 합의를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취업규칙은 회사에서 우리 회사의 룰을 만든 거예요. 그게 취업규칙이고 단체협약은 노조랑 회사가 교섭을 해가지고 서로 양보하면서 합의에 이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질은 기본적으로 계약이지. 계약인데 근로계약이나 기타 일반 채권 채무계약과 다르게 단체협약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 행사의 이제 결과물이죠. 좀 특수한 계약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계약은 계약인데 이 계약의 내용 중에 일부는 우리 회사의 룰이 돼 있더라. 그걸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노조란 단체랑 회사가 임금을 5% 올리기로 합의했어요. 조합원들이 합의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근로자들이 합의한 게 아니에요. 이 단체가 합의한 거지. 근데 이 단체가 임금 5% 인상에 합의를 하면
그게 우리 회사의 룰이 돼버리면서 이 조합원들은 다 회사는 얘네들하고 합의한 적 없지만 회사는 단체랑 합의를 했지 이 구성원들을 합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성원들한테 임금을 올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합의가 일종의 룰이 돼버리는 거죠. 그게 단체 협약의 규범적 효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뭔지 몰라도 돼. 어차피 나중에 다 배웁니다. 지금은 어쨌든 처음 시작하실 때 법규범과 계약은 이런 차이가 있구나. 규범이라는 건 우리 조직의 룰을 말하는 거니까 만들 때도 고칠 때도 집단적인 의사 형성이 중요하겠다. 계약이라는 건 너랑 나랑 약속을 한 거니까 만들 때도 바꿀 때도 나의 합의가 중요하다. 그런 것들을 좀 말씀드려 보려고 이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일단 내려가시면 법계에 돼 있는데 뭐 대륙법계, 영미법계 뭐 얘기하죠. 우리는 뭐 굳이 얘기하면 대륙법계예요. 근데 이제 노동법은 좀 영미법적 느낌이 좀 있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대륙법계입니다. 그럼 뭐가 다른 거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륙이라는 게 유럽 말하는 거겠지. 프랑스, 독일 뭐 이런데 스위스 이런 데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대륙법계의 이제 법학들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실 유럽이 우리가 되게 크다 생각하지만 막상 유럽 자체가 이제 대륙으로서 사이즈가 그렇게 크진 않잖아요, 사실은. 그렇잖아요. 근데 거기에 많은 민족들이 왔다 갔다 갔다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기 사는 사람들은 계속 살아요. 근데 어느 날은 게르만이 와가지고 지배하다가, 그렇죠? 또 어느 날은 켈트 쪽이 와가지고 지배하다가, 뭐 이런 식의 예를 들어서. 그러다 보니까 우린 여기 살고 있는데 자꾸 지배자들이 바뀌다 보니까 새로운 지배층이 들어왔을 때도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돼요. 너네들의 룰이 있겠지만 우리 이 지역의 룰이 있어.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린 오랫동안 이렇게 해왔어. 이런 말을 하고 싶은 거죠. 그럼 얘들한테 뭘 보여줘야 될까요? 써놓은 걸 보여줘야지. 우리는 항상 이렇게 해왔어 지금까지. 이 봐봐 하면서. 그래서 걔네들은 법전이 발달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법에 써놓은 것들, 법률은 기본적으로 일반성, 추상성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법에 막 세세하게 하나씩 다 쓸 수가 없다고. 그래서 결국 해석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은 법 규정에 대한 해석론 이런 게 많이 발전하게 된 거죠. 그에 반해 영미는 본토가 침략당한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점령당한 적이 없잖아요. 물론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살던 사람들이 있었지. 원주민들이 그 논외로 하고 아무튼 우리가 흔히 얘기한 영미 사람들 그 사람들은 본토가 침략당해서 이렇게 막 지배를 받고 이런 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냥 우리가 우리야. 그래서 우리 동네는 이렇게 항상 해왔지. 그러니까 유럽은 뭔가 분쟁이 발생할 때 이렇게 써 있어 법전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니까 해석상 분쟁이 발생하는 건데 영미 쪽은 야 몇 년 전에 누구 이렇게 했을 때 그때 이렇게 했었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선례가 중요한 거죠. 옛날에 이렇게 비슷한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했었다. 지금으로 치면 일종의 판례 같은 거죠. 그래서 유럽 쪽은 법 규정, 규정에 대한 해석, 논리 체계 이런 게 중요해진 거고 영미 쪽은 아무래도 과거의 선례, 그러니까 판례가 하나의 법원이 돼버리는 하나의 법이 되는 판례법주의 국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대륙법계지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문법주의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논리는 법 규정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1차 시험은 아예 그 법 규정에서 한 절반 정도 시험을 내고 2차 시험에서는 법 규정만 갖고 푸는 문제를 내지는 않거든요. 너무 쉽잖아. 특히 2차 시험에서는 법전을 준단 말이에요. 그럼 보고 베끼면 되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안 나고 판례가 있는 걸 내는데 그 판례가 있는 이유도 뭐겠어요? 이 규정만으로 해결이 안 되니까 해석론이 들어와야 돼서 법원으로 가게 됐겠죠. 그러니까 그 판례에 대한 논의도 결국은 법 규정으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2차 공부하는 분들이 그거를 좀 많이 놓친 경우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1차 공부할 때부터 이 판례가 어느 규정으로부터 연원하는가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면서 공부를 하시면 2차 공부를 좀 더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에 법의 종류는 연결되는 말이죠. 그다음 법의 체계는 뭐 헌법, 법률, 법규, 명령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헌법은 이제 뭐 대한민국 최고 이제 상위 규범으로서의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룰 이런 거고요. 근데 거기에 다양한 것들을 넣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본적인 원칙들, 뭐 국민들에 대한 기본권, 뭐 통치 구조 뭐 이런 것들을 집어넣는 거죠. 대한민국은 이렇게 운영돼야 된다. 국회는 이래야 되고, 대통령은 이래야 되고, 뭐 대법원은 이래야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들이 대한민국의 통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두고 있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좀 구체화 시켜주는 게 법률이죠. 그래서 헌법을 개정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국민 투표를 거쳐야지. 아주 빡세죠. 대신에 법률을 개정할 때는 조금 사이즈가 떨어지죠. 국회에서 의결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에서 만든 혹은 개정하는 법을 통해서도 모든 걸 다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위 법원을 또 만들고 있죠. 그게 법규 명령으로서 시행령, 시행규칙, 다른 말로 대통령령, 부령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근로기준법도 근로기준법 대통령령으로서의 시행령이 있고 고용노동부령으로서의 시행규칙이 있잖아요. 그럼 대통령령은 어디서 바꾸냐? 이거는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이하 국무위원들, 각부 장관이라든가 대내가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시행령을 고치는 거고, 시행규칙은 각 부처에서 알아서 고치겠죠. 그럼 우리 시험에는 뭐까지 보는 거냐? 기본적으로는 시행령까지 봅니다. 시행규칙은 수업용으로는 의미가 없어요. 다만 2차에서는 시행규칙이 아예 의미가 없는데 1차에선 가끔 나와요. 이게 나오기 시작한 지가 사실 얼마 안 됐어요. 이게 한 좀 길게 보면 7년? 짧게 보면 5년 정도부터 시행규칙이 하나씩 하나씩 나오곤 있습니다. 그런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시행규칙을 막 제대로 볼 것이냐? 그건 오바죠. 그래서 시행령까지는 제대로 보되 시행규칙은 기출된 내용들 몇 개 안 되거든요. 그것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럼 내년에도 기존에 기출되지 않았던 시행규칙이 나올 수 있냐? 나올 수 있어요. 나올 수 있는데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그걸 다 본다? 그 말이 안 돼. 그래서 기출되었던 부분들만 찍어서 보는 그렇게 1차에서 공부를 합니다. 2차에서 시행규칙은 아예 날려버리죠. 자, 그다음 법의 분류. 법을 분류하는 방식들은 굉장히 다양해요. 예를 들어서 공법과 사법을 분류한다. 그러니까 발음이 사실은 이게 사법이 아니고 사법이에요. 그러니까 사법 그러면 이제 그 삼권 분립할 때 사법부 그게 사법이고, 여기서는 이제 법의 내용이라 공법, 사법 이런 거긴 한데 사실 뭐 제가 강의할 때 그런 막법 뭐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진 않는데 어쨌든 다르긴 다르다. 그럼 뭐가 다르냐? 사실 공법과 사법을 구별하는 기준들도 이론상으로 다양해요. 근데 쉽게 생각하시면 국가와 나의 관계, 국가와 우리의 관계를 규율한다 공법, 나와 너의 관계를 규율한다 사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법의 대표적인 게 형법 생각하시면 되죠. 내가 이렇게 하면 국가가 나를 감옥에 넣겠대, 이런 것들. 그렇죠? 행정법 이런 거 공법이죠. 그다음 사법의 대표적인 건 우리 오후에 배우시는 민법이죠, 뭐 민법. 그렇죠? 그래가지고 민법 같은 경우는 너랑 나랑 돈 빌리는 거 어떻게 하니, 뭐 이런 거니까 사법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동법은 무엇이냐? 굳이 고르자면 사법에 가깝긴 해요. 굳이 고르자면 그렇긴 한데 공법적 요소가 너무 많아 사실 노동법에는. 예를 들어서 국가에 의한 처벌 조항도 있고, 우리 민법 맨 뒤에 벌칙이 있진 않잖아요. 노동법은 맨 뒤에 벌칙이 있어요. 근로기준법 맨 뒤에 형사처벌 조항들, 노동조합법 맨 뒤에 형사처벌 조항들, 뭐 과태료 조항들, 이게 다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공법적 요소도 꽤 강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뭐 제3의 영역이다 해가지고 뭐 사회법이다 이래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동법, 뭐 경제법 이런 것들이 사회법의 영역으로 보통 분류가 많이 됩니다. 시험엔 안 나오죠. 이런 거 그냥 이제 일종의 배경 설명 같은 느낌으로 그래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실체법과 절차법이 있는데, 실체법은 뭐냐? 쉬워요. 네 말과 내 말 중 누구 말이 맞니? 이게 실체법. 예를 들어 민법 실체법이에요. 이 돈 갚아야 되냐? 갚을 필요 없냐? 계약을 취소할 수 있냐? 없냐? 계약이 무효냐? 유효냐? 실체법이죠. 형법 실체법이에요. 이거 범죄냐 아니냐 이런 거죠. 그에 반해 절차법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게 절차법이에요. 그래서 민법이 실체법이라면 민사소송법이 절차법이고, 형법이 실체법이라면 형사소송법이 절차법이고, 이런 거죠. 우리가 2차에서도 배우죠. 2차에서 행정쟁송법을 배워요. 행정쟁송법이라는 거는 행정심판법과 행정소송법이에요. 기본적으로 걔네들은 절차법이지. 행정심판할 땐 이렇게 해야 되고, 행정소송할 땐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 2차 선택 과목에도 민사소송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절차법이죠. 그럼 노동법은 뭐냐? 굳이 하나 고르자면 실체법이에요. 근데 노동법은 실체법이긴 한데 절차법적 요소도 되게 많아 또. 예를 들어 네가 해고당했을 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청을 제기하면 이렇게 해야 되고, 뭐 이렇게 하는 거고 이렇게 하는 거고, 절차가 또 많이 나와 있어요. 노조법에도 네가 노동자 활동하는데 회사로부터 탄압을 받았다. 이걸 우리는 부당노동행위라고 하거든요. 그럴 때는 노동위원회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이렇게 하면 되고 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절차 요소가 또 가미돼 있죠. 그래서 굉장히 좀 현대적인 법의 영역이다. 노동법이 그렇게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통적 법 분류로 잘 해결 안 되는, 그렇죠? 현대적인 법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5페이지에서 봤던 것들은 외울 거 한 개도 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취업규칙은 법규범위래, 외울 거냐? 아니에요. 어차피 뒤에 나와. 외울 필요 없어. 그래서 여기는 그냥 법규범과 계약이라는 게 이런 공통점과 이런 차이점이 있구나. 감각적으로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말씀드려보면 공통점은 너와 나를 규율한다. 차이점은 규범은 조직의 룰이 그래서, 계약은 내가 합의했으니까. 그런 차이가 있죠. 그래서 규범은 내가 동의하지 않아도 나의 규율을 받는다. 바꿀 때도 계약은 내가 동의하면 바뀌는 거예요. 규범은
내가 동의해도 우리가 동의 안 하면 안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 이쪽에서 규범을 바꾸재. 나는 맞는 것 같아. 오케이 했어요. 나 빼고 다 반대해요. 그럼 난 동의해도 나는 바뀐 거에 적용을 안 받는 거죠. 룰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렇죠? 근데 계약은 나만 오케이 하면 그냥 바뀌는 거잖아요. 그런 느낌, 그거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6페이지 가보시면 노동법이라는 데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노동법이란 자본주의 사회에서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종속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범의 총체를 의미한다. 그래서 단일 법률로서의 노동법이란 법은 없어요. 노동관계를 규율하는 많은 법들을 묶어서 우리가 노동법이라고 통칭하는 거지. 예를 들어 경제법 이런 법은 없죠. 이제 공정거래를 규율하는 각종 법들을 다 합쳐가지고 경제법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런 느낌입니다. 그럼 노동법은 왜 만들어진 거냐? 경제법도 비슷하긴 한데 노동법의 노동의 영역이라는 건요. 시장이요. 그냥 그 시장 경제에 맡겨놓으면 필연적으로 시장 실패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제학적 이제 뭐 자본과 재화가 이렇게 되지가 않아.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가벌 관계가 너무 명확히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 그대로 시장제에 맡겨놓게 되면 을들은 삶이 파탄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이거를 공정하게 뭔가 규율하려면 을들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노동법인 거죠. 자, 그러면 계속 읽어보시면 근대 시민법의 기본 원칙 해가지고 이게 시민법이 지금으로 치면 민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민법을 영어로 하면은 발음이 좀 그런데 뭐 시빌 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민법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민법적 원칙으로서 물론 현대 사회에서는 이 민법의 기본 원칙이 민법 내에서도 좀 수정이 됐습니다만은 노동법적 영역에서는 이게 수정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근대 사회에서 이제 뭐 서구에서 부르주아 혁명 이런 거 이후에 근대 시민법에 3대 원칙이 들어온 거예요. 소유권 절대 원칙. 그전에는 내 소유권을 왕이, 귀족이 마음대로 침해했단 말이죠. 그냥 왕이 갖고 와, 가져가는 거고. 근데 거기서 근대 시민사회가 들어오면서 소유권 절대 원칙에 들어왔죠. 얘 소유권은 못 건든다. 얘 거니까. 아우, 그전과 비교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시대의 발전이죠. 그렇죠? 그 야만의 시대에서. 두 번째, 계약 자유 원칙. 이 얘기는 계약은 자유롭게 할 수 있고 한 발 나가보면 계약은 지켜야 된다. 계약은 신성하니까. 이런 느낌이죠. 그전에는 어떤가요? 뭐 귀족이나 왕릉 이런 사람들은 그냥 약속했다가도 기억이 안 나 이래버리고 뭐 안 할 거야 내 맘이야 이래버리고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까? 근데 그거를 국가 차원에서 계약은 자유롭게 체결하고 체결되었으면 준수가 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그런 원칙들이 들어온 거죠. 그전과 비교하면 너무나 평등해졌죠. 세상이. 어마어마한 발전이에요. 혁명적인. 자, 세 번째, 과실 책임주의. 과실이 있는 사람이 책임져라. 그전에는 그런 게 어딨어. 그냥 너 맞아. 그럼 맞는 거고 그냥 너 때문이야. 그럼 죄송합니다 하는 거고 이런 시절이었죠. 근데 정말 잘못한 거 없으면 책임지지 않는다. 어마어마한 발전이죠. 근데 노동관계에선 이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우리가 계약자의 원칙에 의해서 별다른 규제 없이 그냥 너네가 합의했으면 계약은 신성하니까 지켜야 돼. 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계약자의 원칙 하에서 계약자의 원칙 하에서 너네는 합의했으면 지켜야지 했다고 치자고요.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 18세기 영국이에요. 저는 영국의 소년 노동자 존이에요. 존. 그래서 어린 나이에 너무 고생해가지고 늙었어. 얼굴이. 했다고 치자고. 자, 계약자의 원칙에 지배하면 만 15세, 14세, 13세, 12세 이런 애기들하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요. 규제가 없으니까. 그리고 임금도 너는 아직 초등학생이니까 일 많이 못하잖아. 시급 500원만 줄게. 이것도 얘가 오케이만 하면 아무 문제 없죠. 그리고 오케이 하면 지켜야지. 합의한 다음에 못 지키겠다 어떻게 됩니까? 채무불이행이잖아요. 그럼 책임을 져야지 거기에 대해서.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그렇죠? 엉망진창이 됐겠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노동관계에서는 뭔가 룰이 필요하겠다. 아주 계약이 순수하게 그냥 너무 자유롭게만 흘러가서는 안 되고 이 계약이 좀 공정하게 체결될 수 있도록 적어도 이 노동시장에서는 뭔가 규제가 필요하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약자의 원칙에서 계약 공정의 원칙으로 기본 룰을 노동관계에선 수정을 하면서 뭘 만들었냐? 근로의 권리라는 걸 만들었어요. 근로의 권리. 일을 하는 건 그냥 뭐 기본적으로 먹고 살려고 하는 거지. 그렇긴 한데 국가가 얘한테 보장해줘야 되는. 예를 들어서 인간다운 환경에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을 해줘야 되는 국가의 의무고 얘네들의 권리다. 이런 인식들이 싹트기 시작한 거죠. 뭐 18세기, 19세기 넘어가면서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헌법으로 치면 32조의 근로의 권리라는 게 처음 만들어진 거죠. 자, 두 번째, 소유권 절대 원칙 이런 것들. 소유권 절대 원칙.
아까 얘기했던 그 영국 18세기 영국에 소년 노동자들이 단결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비인간적으로 막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하루에 막 18시간씩 계약돼 있으니까 18시간 일하고 뭐 한 6시간도 못 자고 5시간 자고 중간에 밥 먹고 하니까 이러고 나서 매일매일 일하고 임금도 얼마 안 되고 내가 뭐 사람인지 기계인지 뭐 짐승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이 각성을 했어. 그래가지고 혼자 가면은 사장님이 무서우니까 떼를 지어서 찾아간 거야, 사장님한테. 우리 이렇게 못하겠다. 임금을 더 주고 근로시간을 줄여달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사장이 못하겠다. 그러니까는 얘네가 그럼 우리도 일 못한다. 그리고 단체로 노무 제공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이걸 우리는 파업이라고 부르죠. 쟁의행위로서.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회사의 재산권의 침해가 되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소유권은 절대적으로 보호돼야 되는데 남들에 의해 침해되면 안 되는데 이들에 의해 침해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있던 게 영국의 단결금지법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노동조합 설립한다고 감옥 보내고 이런 것들. 근데 이렇게 했더니 어쨌든 1대1 관계에서 근로의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니네가 마음대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최소한 이만큼은 해줘야 돼. 이런 것들이 진짜 말 그대로 최소한의 기준이죠. 그래서 이런 집단적인 이제 그 실력 행사 이런 것들을 보장해주지 않으면 그 최저 기준이라는 게 진짜 말 그대로 절대 기준이 돼요. 왜냐 개개인들은 약하니까 이게 모여야 강해질 수 있고 그래서 실질적 평등을 담보하기 어려울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악한 상황에 처한 그래서 혼자서 해결할 수 없어가지고 우리가 해결해보자 이렇게 모였던 사람들이 이게 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왜냐 사용자의 재산권을 불가피하게 침해하게 되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유권도 너무 절대적인 권리로 봐서는 안 되고 상대적인 권리로 봐야 되겠다. 소유권 상대 원칙.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는 침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을들이 단체를 구성해가지고 집단적 실력 행사할 때는 일정 정도 얘가 그걸 좀 수인하게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노동 3권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죠. 그에 의해 만들어진 헌법 규정이 지금으로 치면 헌법 33조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과실 책임주의가 있죠. 얘는 이제 업무상재 쪽에서 의미를 가지는 건데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업무상재를 생각해 보시면 아까 말한 그 경우에 내가 어린 아이인데 너무 장시간 노동을 하니까 너무 졸려요. 실수로 기계에 팔을 집어넣었어. 팔이 잘린 거예요. 이거 누구 책임이냐? 내 책임이지. 내가 실수로 집어넣었으니까. 이게 과실 책임주의잖아요. 근데 이렇게 했더니 근로자들의 삶이 엉망진창이 되더라. 그래서 국가가 볼 때 다른 건 몰라도 일을 하다가 다치거나 병에 걸리거나 부상에 있거나 뭐 죽거나 사망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회사가 과실이 없어도 회사가 힘이 세니까 회사가 책임지도록 해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과실 책임주의 원칙 하에서 규율하던 거에서 플러스 이거를 버릴 수는 없죠. 플러스 무과실주의를 특정 영역에서는 이제 혼재하기 시작했던 거죠. 섞기 시작했던 거지. 그래서 업무상재에 따질 때는 근로자의 과실이라도 업무 때문에 다친 거면 사용자가 책임을 집니다. 그래서 그게 19세기 방식이었죠. 회사가 보상을 해줘라. 그게 나중에 보실 건데요. 근기법에도 있어요. 근기법상 재해보상. 그게 이제 19세기 때 업무상재에 해당하면 회사가 이거를 책임지던 그 흔적들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해보니까 예전보다 훨 나아졌는데 회사 사이즈에 따라서 보상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고 보상하다 회사가 망할 수도 있는 거예요. 사람 죽고 잃어버리면. 그래서 안 되겠다. 아예 사회보험 형식으로 해야 되겠다. 그게 20세기 이후에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산재보험 제도가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사회보험 형식으로 운영하더라.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근기법에도 재해보상 규정이 있고 산재법이 따로 있죠. 근데 근기법보다 재해보상은 실제로는 거의 안 쓰여요. 왜냐? 대부분의 업무상재는 특별법인 산재법에 의해서 규율을 하니까. 근데 흔적은 지금 여기도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4대 보험이라고 불리는 게 산재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네 가지잖아요. 네 가지 보험 중에서 산재보험을 제외한 나머지 3개의 보험은 근로자 부담분이 있어요. 내 월급에서 회사랑 나랑 같이 부담하는 게 있다고 공제가 되죠. 근데 산재보험은 기본적으로 공제가 안 됩니다. 왜냐? 원래 내가 아픈 건, 일 때문에 아픈 건 회사가 책임져야 되는 건데 그거를 사회보험화 시킨 거니까 보험료도 회사만 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산재보험을 공제하지 않는 이유 뭐 그런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가지고 근데 시민사회에서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노동법이 발전하였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내려가시면 대한민국의 헌법상 노동관계 조항 해가지고 첫 번째 나오는 게 헌법 32조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돼 있지 않습니까? 훌륭하지. 이게 이런 과정에서 나오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사망을 보시게 되면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하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정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최저 기준을 잡아주겠지. 그러니까 근기법상 최저 기준 만들어지는 거고 근로기준법상 최저임금법 만들어지는 거고 최소한 이만큼은 해줘라. 니네가 마음대로 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이런 식의 체계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에 반해 내려가시면 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권의 향상을 위하여 자주적인 단결권, 교섭권, 행동권 그래서 세 가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근로 3권 또는 노동 3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저는 이제 노동 3권이라고 부르는데 근로 3권이라는 말을 더 많이 쓰긴 해요. 근데 좀 이게 라임이 안 맞는 게 개별법적 하에서는 우리가 근로계약이라고 하지 노동계약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로의 권리가 맞는 것 같고 집단법적 영역에서는 우리가 노동조합이라고 하지 근로조합이라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노동상권이 맞는 것 같고 저는 이제 그렇게 라인 맞추고 있는 건데 일단 일반적으로 근로3권이라는 말도 맞는 말이에요. 오히려 더 많이 써 그거를. 그거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단결권. 내가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하고 조직하고 운영할 권리. 교섭권. 그렇게 만들어진 노동조합이나 단체를 통해서 사용자랑 집단적으로 교섭을 하고 단체 협약을 체결할 권리. 행동권. 사용자가 양보 안 하면 집단적 실력연설을 통해서 양보를 끌어낼 수 있는 권리. 이런 게 노동 3권이겠죠. 그래서 헌법 32조와 33조를 통해서 이런 논의 과정에서 이런 것들이 보장되기 시작했더라. 다음 페이지 가시면 자, 7페이지에서 노무사 1차 노동법 시험 과목이 있어요. 자, 우리가 1차 과목이라는 게 노동법 1, 2가 있고 민법이 있고 사회보험법이 있고 이제 선택 과목이 있죠. 경영을 주로 많이 하시긴 하는데 경제학도 은근히에요. 아무튼 선택 과목이 있죠. 거기서 노동법은 1차에선 두 과목이란 말이에요. 1, 2가 있지. 2차에선 한 과목이에요. 대신 한 과목인데 다른 과목보다 배점이 높아요. 예를 들어서 인사관리라든가 행정쟁송 선택 과목은 2차에서 100점인데 노동법은 150점이에요. 그래서 1.5배긴 해. 아무튼 1차에선 두 과목이죠. 그러면 뭐가 노동법 1이고 뭐가 노동법 2냐? 이걸 보시게 되면 헌법 32조와 관련돼 가지고 근로자 개개인들의 최저 근로 조건 이걸 보장하는 것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 이걸 다른 말로 개별적 근로관계 법규들이다. 그래가지고 근로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게 개별적 근로관계 법규예요. 다른 말로 이게 노동법 1이에요. 두 번째, 1대1 관계를 규율하는 게 아니라 집단적 관계. 니네가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때로 한번 붙어봐. 이걸 규율하는 거. 이거 33조에서 근거하는 세부적인 법률들이죠. 그래가지고 헌법 33조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법률들. 이걸 우리가 보통 집단적 노사관계 법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노동법 2예요. 그래가지고 1, 2는 그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노동법 1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노동법 2라는 거는 노동조합 등을 통한 단체적 노사관계 이거를 규율하는 법들이구나. 이렇게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그게 노동법 1, 노동법 2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부터 볼 교재가 노동법 1이잖아요. 이게 1. 그렇죠? 여기 보면은 이게 개별적인 근로조건을 규율하는 법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맞지? 기본적으로. 그 다음 노동법 2는 뭐가 있을 것이냐? 2는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는 거겠죠. 그래서 노1에서 법들이 많이 있는데 메인 법률이 맨 위에 있는 근로기준법이에요. 노동법 2에서 또 제일 중요한 건 맨 위에 있는 5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에요. 그게 제일 중요해. 1차든 2차든. 그래서 근로기준법 줄여서 보통 우리가 근기법이라 많이 부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줄여서 보통 우리가 뭐 노동조합법 혹은 노조법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게 메인이다. 그래서 제일 열심히 공부하는 게 그거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근데 이거 외에도 사실 뭐가 있을 수 있냐? 이거 외에도 생각해 보시면 노동법의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오늘 공부했던 노동법이란 무엇이냐? 이거부터 시작해가지고 예를 들어 국제노동기구의 ILO 이런 것들 혹은 노동법의 연역 이런 것들. 이거는 개별법으로 빼기도 애매하고 집단법으로 빼기도 애매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 이런 것들을 노동법 기본 이론이다. 이래 부릅니다. 자, 그럼 우리 공부해야 되는 것들은 노동법 기본 이론 공부하고 개별적 근로관계 법규를 공부하죠. 여기서 메인 되는 게 근로기준법이죠.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플러스 알파가 10개죠. 그 다음 공부하는 게 집단적 노사관계 법규죠. 대표적인 게 노조법이에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이게 4개예요. 그러면 이 10개, 4개 얘네들을 묶어서 뭐라 부르냐? 이걸 우리가 보통 기타 법령이라 많이 불러요. 혹은 뭐 부속 법령. 이제 수업용 사투리로는 좀 좋은 표현은 아닌데 잡법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그러니까 잡스러운 법이라는 건데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사실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기타 법령, 부속 법령 이렇게 부르는 것들 이게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교재 편제가 어떻게 돼 있냐? 기본적으로 노1에 이거 다 들어가 있어요. 근기법 플러스 10개 들어가 있고 노2에 집단법, 노조법 플러스 4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럼 얘는 어디 들어가 있냐? 얘는 노2에 들어가 있어요. 왜 그러냐? 1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분량 때문에 그래. 분량 때문에. 노1에는 이게 10개나 되죠. 그러니까 양이 너무 많아요. 근데 노2는 이게 4개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근기랑 노조를 비교해도 근기가 더 많아 양이. 그러니까 기본 이론을 노2에 밀어넣어 버리는 거지. 그래서 우리 교재에도 노동법 2에 기본 이론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어차피 기본 이론은 근로기준법 정도는 좀 배우고 나서 봐야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 강의 계획서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가 강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일단 제일 먼저 헌법 32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근기법을 제일 먼저 공부를 해요. 제일 먼저. 그리고 나서 그 책 교재에는 뒤에 10개가 뒤에 붙어 있는데 일단 제끼고 노2로 넘어가서 얘를 공부해요. 두 번째로. 그리고 뒤이어서 노2에 있는 노조법 얘를 공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까 강의 계표에 기타 법령이 마지막 이틀에 몰려 있었죠. 이것들을 몰아가지고 마지막 부분에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런저런 이유가 있는데 일단 기타 법령은 14개인데 얘네만큼 많이 나오지 않아요. 한 법당 하나 내지 2개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다 보는 것보다는 보통 찍어서 많이 보죠. 그래서 빠르게 이거 메인으로 가져가고 이거 주의하시고 여기 공부하시고 막 찍어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마지막에 몰아서 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 기본강의 진행할 때 많이 물어보시는 게 근기법 끝나고 나서 그 뒤에 내용 봐야 될 것 같은데 뒤에를 안 보고 갑자기 노트를 갖고 오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물어보시는 게 기본 강의 때 이거 안 하는 건가요? 물어보시는데 그게 아니고 순서가 이 기타 법령을 몰아서 마지막에 한꺼번에 한다. 그렇게 좀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노1 갖고 오시다가 어느 순간 노2를 갖고 오셔야 되고 이게 끝날 때쯤에 다시 노1 갖고 오시다가 또 끝에 노2 갖고 오시고 이렇게 아마 이제 구성이 책이 돼 있겠죠.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OT 뭐 다 끝나진 않았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요. 여기까지 하시고 좀 쉬었다가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8시에 시작할게요.